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의사당 폭동사건 의회 조사단이 소환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위원회 결정을 비난하고 위원회를 조롱하면서 당일의 폭도들을 위대한 미국의 애국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당 폭동사건 마지막 공개 청문회에서 조사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비디오 증거들을 내놨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당시 트럼프가 의사당에 가면 그에게 펀치를 날리고 감옥에 가겠다고 한 말도 공개됐습니다. 조지아, 펜실베니아, 네바다주가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느냐의 열쇠를 쥐는 주라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어제 경관을 포함해 5명이 사망한 총격 사건의 범인은 15살의 백인 청소년입니다. 범인은 현재 위독하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셰리프가 플로리다 주지사에 의해 마샤스 비냐드로 가게 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범죄 피해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특별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플로리다 주지사는 범죄자로 조사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제 놀랍게 반전했던 주식시장은 지금은 내림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9월에도 렌트비는 올랐지만 부동산 회사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9월에 렌트비는 내려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2002년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이제 미국 뉴스를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미국적인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 미국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논조가 미국적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right now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탑 뉴스가 되느냐를 보도를 해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언론의 보도가 영어로 돼 있고 하니까 방송이건 신문이건 그 영어를 한국에서 보도할 때는 한국의 입맛에 맞게 아이템 선정부터 그 내용부터 그렇게 뽑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에서 직접 그 뉴스의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그것을 한국말로 올리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적으로 한다.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그래서 제가 뉴스를 할 때 외로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right now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의 탑 뉴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의사당 폭동 사건 회의의 마지막 공개 청문회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뉴스를 여러 이유에 의해서 그냥 재미없다, 지겹다 등등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그냥 오늘의 미국 앞부분 한 부분을 들으시면은 대강의 정리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레이티스트부터 정리를 하자면 어제 의사당 폭동사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투표를 했습니다. 아직 페이퍼 작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장까지 발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반응을 했고 오늘은 이제 아예 본인의 소셜미디어도 그렇지만 이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4페이지짜리 편지에서 버니 탐슨 미시시피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하원 의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에 해왔었던 모든 말들의 재탕입니다. 14페이지에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게 있다면 왜 지금까지 조사를 쭉 해놓고 이제 와서 나에게 증인 출석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가? 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을까? 이런 내용이지만 이 페이지에는 그게 선거가 가짜였다. 본인의 주장들을 지금까지 했었던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맨 마지막 두 문장은 폭도들을 의사당에 쳐들어가서 지금 미국의 법 집행기관에서 기소를 하고 벌을 주고 하는 그 폭도들을 위대한, 그레이트한 그런 미국의 애국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 결과에는 의문을 가진 그런 애국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법 아래 불평등한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선거날이 다가오고 있고 세기의 범죄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이 세기의 범죄라는 것이 지금 의사당에서 그 본인이 의사당 폭동사건 한가운데 있었는가, 폭동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폭동사건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까지 본인이 핵심 주체였는가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많은 굉장히 많은 그 문건과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어제의 중간 결론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이건 다 가짜니까 선거에서 판단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환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당에 나가서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짜로 증언을 하게 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선거가 끝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들이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어디에 가방에 가짜표가 들어가서 바이든 표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는 그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출했을 때 그러한 법률팀이 나중에 벌을 받으니까 거짓 증거를 제출했음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향해서 모든 말은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할 수 있었지만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것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나가겠다 나가지 않겠다 밝히지 않았지만 의사당 의원들은 나가지 않을 것으로 알면서도 소환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리고 싶다는 거고, 미국에서 전형직 대통령, 부통령이 이렇게 의회로부터 소환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받았었고, 위드로 윌슨, 그리고 이제 그 제럴드 포드 대통령, 다른 그 부통령도 소환장을 받았고, 그건 순전히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한 5분, 6분 정도는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위원회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서 어제 새로운 내용도 많이 나왔는데, 의사당 폭동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입됐는가, 한중간에 있는가, 이건 미국의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앞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버니 탐슨 그 위원장이 맨 앞에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했고요. 거의 크로징은 리즈 체니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복수를 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지지를 해서 그 사람이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하는 그 스테이트먼트도 리즈 체니가 했고, 크로징도 이제 리즈 체니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버니 탐슨 위원장이 얘기하기를 선거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전례 없는 행위를 해왔었다. 대통령으로서 선서도 위반한 것이고 민주주의 상징을 공격하도록 했고, 지금도 이 현직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게 이 버니 탐슨 위원장의 얘기였습니다. What Donald Trump proceeded to do after the 2020 election is something no president has done before in our country. In a staggering betrayal of his oath, Donald Trump attempted a plan that led to an attack on a pillar of our democracy.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가 됐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역시 그 오디오 비디오로 로저 스톤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사면을 한 그의 측근, 그리고 이제 스티브 배넌이라는 수석 전략가의 음성을 통해서 당일부터 이제 개표가 되면 당일부터 무조건 이겼다고 선언을 해라. 왜냐하면 선거 당일은, 개표 당일은 그 당일에 투표한 사람 것이 개표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거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는 거짓이니까 하지 말라고 너무 많이 선동을 해서 당연히 당일 투표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갈 수 있고,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를 이제 개표를 하면은 바이든이 이기니까 무조건 그날 선언을 해라 하는, 미리부터 몇 개월 전부터 선거 개표가 되기 선거날 몇 개월 전부터 이 같은 기획을 했다는 것이고,
선거가 끝났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본인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고 중요한 인물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 그리고 알리사 파라 백악관의 공보국장인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부터 먼저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우리가 졌다. 이 일을 다음 가이에게 넘겨야지 돼. 이렇게 합참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증언입니다. And the president says, I think it could have been Pompeo, but he says words to the effect of, yeah, we lost, we need to let that issue go to the next guy, meaning President Biden. 네, 넥스트 가이에게 넘겨야지 된다. 어쩌면 그게 뭐 폼페오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설명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넥스트 가이에게 이제 우리가 lost, we lost 하면서 그 넥스트 가이가 프레지던트 바이든이라고 지금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얘기를 하죠. 공보국장 알리사 파사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F자 쓰면서 미국 대통령들도 카메라 없는 데선 그런 말 많이 씁니다. F자 쓰면서 내가 저 가이에게 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 믿어지냐? 하고 이제 본인이 졌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nd he was looking at the TV and he said, "Can you believe I lost to this effing guy?"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법 집행기관의 그 헤드들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증거를 가져다 대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최고의 탑은 법무장관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특히 도미니언 머신으로 뭐 어떻게 잘못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대통령에게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런 부정투표가 도미니언 기계를 통해서 한 것이 없고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한다면 시간 낭비일 뿐이다라고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I specifically raised the Dominion voting machines, which I found to be among the most disturbing allegations. Disturbing in the sense that I saw absolutely zero basis for the allegations. 네, 그 주장은 0% 그러니까 하나도 증거가 없다는 거죠. And they were wasting their time on that. And it was doing a grave disservice to the country.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아흐레 뒤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미니언 기계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나에게 찍으면 자동적으로 바이든에게 투표한 것처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왔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Its name is Dominion. With the turn of a dial or the change of a chip, you can press a button for Trump and the vote goes to Biden. What kind of a system is that? 무슨 이런 시스템이 다 있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라나 맥데이니얼 그 공화당의 위원회 의장이 증언을 한 게 나옵니다. 이 모든 증언은 앞에 들어보신 얘기도 그렇고 음성은 나가지 않았지만 제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은 의회에서 이게 증언이 거짓이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한 증언입니다. 라나 맥데이니얼의 비디오 증언을 보면은 트럼프와 존 이스트먼 그의 그 변호인이죠. 뭐 교수 출신의 그 사람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시간별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가짜 선거인단을 구성해달라 하고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 청문회 내내 지금 청문회 그 조사위원회들이 강조한 것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그 이후에 있었죠. 이제 있었고 나서 계속 그 케빈 맥카티 계속은 아니고 처음에는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 폭동에 본인들도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었던 것. 나중에는 말을 바꿨지만 그런 것들을 조사위원 그 9명 위원은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비밀 경호원은 몇 주일 전에 이미 알았다는 것.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메일이라든가 뭐 경호원들의 그 증거 이런 것을 통해서 어제 전부 그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격받는 도중에 숨어있는 장면들이 무척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은 C-SPAN에서 한 7분 30초 정도로 비디오를 어제 청문회에서의 비디오를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어떤 주의 주지사와 방위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막 계속 그 전화 연결을 하면서 나중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그 의사당에 있다니까 너무 염려가 된다고, 아무에게도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지 될 일들을 그 낸시 펠로시나 다른 그 중요한 인물들이 의사당에서 숨어 있으면서 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얘기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낸시 펠로시가 누가 체류가스 뭐 방독면을 썼다고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그 법무장관하고도 법무장관 그 당시엔 대행이었죠. 그 제프리 로젠 국방장관도 대행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과도 계속 연결을 하면서 방위군을 의사당으로 보내게 하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비디오 가운데는, 다큐멘터리 가운데는 낸시 펠로시의 딸, 다큐멘터리 찍는 감독입니다. 딸이 찍은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사당의 폭도들이 막 그 오기 그 직전에 계속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정을 연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쭉 찍었는데, 비밀 경호대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의사당으로 오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랬더니 낸시 펠로시가 하는 얘기가, 막았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 왔으면 내가 그 트럼프에게 펀치를 날렸을 거야. 그날을 기다렸어. 의사당에 침입한 죄로 내가 때려 눕히고 나서 감옥에 가지 뭐. 그럼 회피할 거야. 라고 낸시 펠로시가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그 의회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런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And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Secret Service said they have dissuaded him from 이제 이건 보고하는 거고요. 낸시 펠로시에 안 오기로 했다고, to protect him here. So at the moment he is not coming, but that could 안 온다고. change. Oh, he comes, I'm going to punch him out. This is Oh, my wow, I moment. would pay to see I've been that. waiting for this, for trespassing on the Capitol grounds. I'm going to punch him out, and I'm going to go to jail, and I'm going to be happy. 네, 의사당에 침입한 죄로 펀치를 날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면 그럴 수 있다면 회피하겠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스 체니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를 비난을 하면서 공화당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좋은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의사당 폭동사건 조사위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몸통은 있는데 깃털만 벌을 받아야지 되는가. 이 국가는 아주 졸들만 벌해서는 안 된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이걸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건 루틴이 된다. 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미국이 또 다른 246년을 지탱하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일이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Any future president inclined to attempt what Donald Trump did in 2020 has now learned not to install people who could stand in the way. Without accountability, it all becomes normal and it will recur. So as we watch the evidence today, please consider where our nation is in its history. Consider whether we can survive for another 246 years. 네,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뭔가 그 대응을 내놓을 것이고, 의사당 조사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되고, 왜냐하면 이번 회기에 의원들로 구성돼 있고, 지금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거라시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이 됐을 때 이 일을 더 이상 끌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야지 되고, 지금부터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보고서 작성 전에도 중간중간 아마 뉴스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도 강력해질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배드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집에서 어떠한 그 기밀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영장 청구를 받은 연방 수사국이 와서 가지고 가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밀 100가지 정도는 트럼프가 원했던 특별감찰관도 좀 보기를 원했는데, 이걸 연방대법원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연방대법원은 그건 너무나 중요한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연방법무부만
검토를 해야지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간 끌기를 좀 못하게 막은 것이고 또 다른 회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을 했습니다. 트럼프 오가니제이션 2 이건 이제 뉴욕에서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법률 소송 조사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법률적으로 돈 뭐 지불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배드 데이였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15살 소년이 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숨지게 할 수가 있을까 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는 미국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에 세옹지마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뉴스는 꼭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다가가지는 뉴스입니다. 그 럴리라는 지역에서 어제 현지 시간으로 뭐 6시 조금 안 돼서 뭐 5시부터 6시 사이에 그쪽이 이제 뭐 그렇게 막 부잣집이 많은 그런 동네는 아니지만 나무도 많고 그런 녹지대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공공 녹지 그 근처에서 뭐 트레일도 있고 하다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5명이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비번 경관도 포함되어 있고 나이를 보니까 16살, 29살 경관입니다. 35살, 49살, 52살. 아직까지 범행 동기 같은 것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뭔가 그 연관성이 완전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신고도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뭐 경찰도 현장에 도착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한 명 경관은 또 부상당하기도 했고 한 명은 뭐 위중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한 3시간쯤 뒤에 10대 용의자 15살밖에 안 됐습니다. 15살짜리가 총으로 5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혀서 한 명은 경관이고 한 명은 경관은 뭐 치료받고 퇴원을 했는데 또 다른 한 명은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위독하답니다. 그리고 이 15살 백인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도 지금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위독하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는 다른 무슨 남부주와는 좀 비교가 되도록 총기 규제가 좀 있습니다. 텍사스라든가 뭐 미시시피 이런 데는 뭐 퍼밋이 없어도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핸드건 살 때도 어떤 그 신원 조회가 아주 철저하고 한데 게다 대고 15살이잖아요. 15살 용의자가 범인이 누구의 총으로 어떠한 경로로 이걸 입수해서 뭐 전혀 연관성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는 16살, 29살, 35살, 49살, 52살 아주 그 나무가 많고 이런 그 동네 말하자면 주거 지역이잖아요. 주거 지역에서 살해를 했을까? 이제 또 경찰이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이후의 것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올해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가장 피해가 큰 총격 사건입니다. 이 정도면 대량 총격 사건이잖아요. 보통 한나의 총격 사건에서 사망자나 사상자가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이 되면은 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같은 적어도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총격 사건이 하나의 사건에서 그런 사건만 하더라도 500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미국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는 점점 총기 규제는 약해지고 왜냐하면 모든 법들이 착착착착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연방 대법원의 구성원이 지금 총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느슨하게 해주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 그 배심원단은 플로리다주 그 파클랜드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범인이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데 24살입니다. 니콜라스 크루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서 사람들이 뭐 피해자의 가족들도 그렇고 희생자 가족들도 그렇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14명의 학생과 3명의 뭐 교직원 해서 17명이 사망한 플로리다주에서도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되는데 어떻게 본인은 이게 뭐 17건의 그 살인 그리고 1급 살인 미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유죄 인정을 했는데도 배심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냐. 당연히 검찰 측에서는 그 사형을 하기를 바랬죠.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미국은 모든 게 증거주의잖아요.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이 크루즈의 뇌에 손상이 있었다.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는 뭐 스텝마더가 뭐 숨졌다던가 이런 정신적인 그런 압박감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런 그 배심원이 그런 것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심원들이요, 나중에 배심원이 권고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고는 따로 판사가 하는데 주마다 법이 달라서 플로리다주에서는 배심원이 권고하면 거의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된답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이 이 내용을 읽을 때 본인들의 그 판결, 그 권고 결과를 읽을 때 피해자, 희생자 가족들 쪽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읽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누가 숨졌다고 또다시 그 누구를 숨지게 하는 그 범인을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 판결은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1월 1일에 선고가 나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텍사스주의 셰리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 이언도 사라지고 했으니까 플로리다 주지사가 다시 민주당 그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을 해서 공격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공격하기는 조금 민망하죠. 불과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방문해줘서 고맙고 플로리다주 허리케인 그 피해에 대해서 복구 작업에 연방 정부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장 대통령을 비난하긴 좀 뭐하겠지만 셰리프가 텍사스주의 벡사 카운티라는 하비에르 살라자르라는 셰리프입니다. 이 사람 민주당이고 선출된 셰리프인데 플로리다 주지사가 텍사스 샌안토니오 그쪽 지역에서 매사추세츠 마셔스 빈야드로 49명의 베네수엘라 대부분 이제 망명 신청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곳으로 보내진 사람들을 범죄 피해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들을 범죄 피해자로 선언을 해야지 법적으로 이게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한 범죄자다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범죄 피해자다 해야지 특별한 비자를 발급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일단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망명 신청을 하고 나서 막 오래 걸리잖아요. 몇 년?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본인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해서 그걸 보장해 주니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마샤스 비냐드라는 지금 추워져서 거기 막 허허벌판이 아니라 허허바다인데 일자리도 없고 한데 여기 뭐 하나? 이렇게 아주 그 황당했을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은 체류가 허가가 된다고 하니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법적인 그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와 텍사스 주지사가 이민자들을 다른 주로 보낼 때 그 약간 다른 게 있으면 텍사스 주지사는 버스를 태워서 보내죠. 그리고 뭐 뉴욕이라든가 시카고라든가 아니면 뭐 워싱턴 DC라든가 이런 도시 대도시에 보내고 플로리다 주지사는 세금을 써서 비행기 전세기를 띄웠잖아요. 마샤스 빈야드로 전세기를 띄워서 보낸 이런 차이가 있고 플로리다 주지사는 디센티스는 그 사람들 다 동의해서 보낸 거다라고 하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충분히 내용을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동의하고 사인을 했다면 셰리프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다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게 서로의 주장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셰리프는
이 범죄를 저질렀다. 플로리다 주지사를 포함해서 여러 그 플로리다 주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재무국의 감찰국에서도 플로리다 주지사를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무부와 연결된 돈과 연결된 것도 있겠죠. 이게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의 개인 돈으로 그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세금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합동소송도 많이 당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디센티스와 플로리다의 관계자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유인해서 다 좋다, 일자리도 있고 뭐 하고 당장 뭐 맥도날드 먹을 수 있는 쿠폰도 주고 해서, 주지사는 부정하지만 그렇게 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텍사스의 셰리프가 이 사람들은 피해자다 하면서 이미 연방정부에 피해자로서 법적인 그런 그 소송이 시작이 됐을 때 증인으로 그 신청할 수 있고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까지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기까지를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셰리프가 이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특별 비자까지 주고 본인이 이런 조사를 받아야지 된다는. 그래서 뭐 세상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또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모든 것들은, 많은 것들은 상당 부분이 결국은 그 정치인들의 어떠한 그 정책 위반 같은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중간선거 결과가 그리하여 여러 가지, 그런데 너무 이슈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1부터 10까지 공화당이 좋아 하는 사람과 나는 1부터 10까지 민주당이 좋아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이슈가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가,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선거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어쨌든 이제 11월 달 선거 이후에 미국의 분위기는 또 다른 그 방향에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어제 뭐 놀라운 반전도 있었고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제 그 도매 물가, 그 PPI, 어제는 그 CPI, 지금은 다우지수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221.59포인트 내려가고 나스닥도 많이 내려갑니다. 222.47, S&P 500도 58.02 내려가는데, 어제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전날의 도매 물가 지수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소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둘 다 올라갔어요. 9월 달에 뭐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했는데도 처음에는 이 시간에는 내려가다가 나중에 굉장히 그 플러스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시즌 그 어닝, 그 이윤 발표하는 것이 예상이라기보다 각오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네, 뭐 이런 기대 심리도 있다고 하고, 잘 모르는 일들이 가끔 그 주식시장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 해서 그 어제 일어났던 반전이 오늘 또 180도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막 올려도 완전히 확 그 눈에 띄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잖아요. 도매물가지수나 소매물가지수에 관한 그 나와 있는 결론은. 그렇지만 그런데도 뭐 조금 거기에 이제 익숙해진 건지 가끔쯤 뭐 하루에 뭐 큰 스윙을 하는 게 이 증권시장이라는 야수의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장에 아직은 뭐 단기 기금이 좀 있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는 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많이 내려가네요.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이제 2004년 4월 이후에 최고인 6.92, 11월 2일에 공개시장위원회에서 0.75%포인트 이자율을 올리고 나면 당연히 7% 넘겠죠. 그래서 지난해 10월 달에는요, 보통, 이것은 이제 보통 주택을 그 기준으로 잡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차이는 알 수 있잖아요. 2021년 10월 달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중간 집값의 페이먼트가 한 달에 $1,500였다. 막 시골도 있고 아직까지 뭐 10만 달러 미만의 주택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1년 만에 $2,400가 됐다. 1년 만에 $1,500에서
$2,400로 페이먼트가 한 달에 $900가 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중간 주택값이. 이건 대단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이제 주택 구입 능력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려서 그런 거니까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이유고, 모든 분야를 다 공통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연준이 뭔가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같은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워낙에 가격이 덩치가 크니까 렌트비일 수 있잖아요. 렌트, 자동차, 또 가솔린 이런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자율을 올리니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 그러면 화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연준은 초지일관, 우리는 인플레이션 내리는 게 우선 목표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 이게 연방준비제도의 기존 입장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렌트비는 올라갔습니다. 9월 달에도 올라갔고 1년 전에 비해서도 올라갔는데, 오늘 악시오스는 두 개의 시장 보고서를 예로 들어서 9월 달에 렌트비가 8월 달에 비해서 내려갔다 하는 발표를 했거든요. 왜 이게 다른가? 그리고 이 두 개의 9월 달에 렌트비가 한 달 전에 비해서 내려갔다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레드핀과 realtor.com, 아주 평이한 두 군데 부동산 회사죠. 여기에 자료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렌트비는 슬로우 다운 하는데 아직 이게 전반적인 데이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한 이런 렌트비를 계산하더라도 새 집, 흔집, 흔집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새 집, 원래 기존 집,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는데, realtor.com은 레드핀과 realtor.com은 새로 계약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을 측정을 할 때는 이 CPI, 소비자 물가 측정하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새 집, 중간집 다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률의 변화를 볼 때는 새 것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같은 모든 것을 반영을 하려면 1년 정도 걸린대요. 이거 얼마 전에 지난주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한 얘기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현재의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시각으로 차갑고 냉철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비판의 상당 부분이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에 대응이 되는 거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나 다 보인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블룸버그 뉴스 등과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인플레이션 데이터만을 빼고, 어제 발표됐던 CPI만을 빼놓고. 근데 아닌데요. 식료품비 같은 거 분명히 지금 아직도 오르고 있다,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인상하고 할 때도 거시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매달 새로 하는 것도 하고, 이런 짧은 단기간의 데이터도 참고해야지 된다. 이런 전문가들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떠한 뉴스가 나올 때 데이터적인 뉴스가 있잖아요. 이게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실물,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가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마켓이 있는데 그 마켓이 물건을 너무 현명하게 잘 구입을 해놔서 썩지 않는 것은 잔뜩 사놓고, 또 아주 프레시한 것은 썩을까봐 잠깐 사놓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안 보니까 소비자에게도 물건을 싸게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물건값에 대한 여러 가지도, 가전제품, 큰 빅박스 스토어나 아마존에서 파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해서 뉴스도 아주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선거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지 되는데요. 뭐 하원은 당연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전문가의 예측이고, 상원이 지금 세 군데 주에서 결정될 것이다 하는데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나 조지아주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선 그 펜실베니아주는 은퇴하는 공화당 자리입니다. 패투미 의원 자리를 닥터 오즈로 많이 알려져 있는 메멧 오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하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만 먹으면 이 코비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사람과 부지사인 존 그 페러먼 이 하는데, 지금 존 페러먼이 약간 그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기면은 공화당 자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공화당은 다른 곳에서 2석을 더 차지해야지 최소한 그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워낙에 민주당석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후보가 허셜 워커라는 그 풋볼 선수 출신이고, 라파엘 워녹이라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2021년부터 상원을 했으니까 얼마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강하게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허셜 워커가 그랬으나 계속 이 사람은 이제 스캔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뭐 낙태 절대로 안 돼 하고 본인은 여성들에게 낙태하라고 돈 줬다는 그런 것. 그래서 Real Clear Politics 같은 경우는 라파엘 워녹이 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뭐 조금 높다고 하고, 그러나 그 538은 60%로 보고요. 네바다의 경우는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 의석인데 공화당이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서린 콜테스 마스토 연방 상원 의원이 라티나 가운데서 처음으로 연방 상원 의원이 됐는데 그다지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의 아담 락솔트가 좀 그 전에 검찰총장도 했고 지금 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주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런던에서요,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 해바라기 있잖아요. 노란색, 그 갈색 나는 노란색 그림. 그 해바라기에 뭐 환경 기후 변화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젊은이들이 도마도 그 토메이로 캔숲을 던졌거든요. 물론 뭐 약간 그 손상을 입었지만, 아니 캔숲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런 뭐 그림을 하는데 보호를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나 뉴스가 좋을 것 같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주목받으려고. 강희신이었습니다.